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혹시 2017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거의 마비시켰던 그 귀여운 디지털 고양이 크립토키티 기억하시나요? 네네, 기억나죠. 대단했죠, 그때. 바로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서 탄생한 블록체인이 오늘의 주제, 플로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소비자 친화적인 NFT랑 게임 경험, 여기에 초점을 맞춘 플로우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기술이 좀 특별한지, 그리고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최근 이슈까지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플로우의 첫 블록이 2020년 6월에 나왔어요. 초기 발행량이 한 12억 5천만 개 정도 됐다고 하고요. 네, 비교적 최근이죠. 그 해 말부터는 이제 네트워크 검증자들한테 보상도 주기 시작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뒤에는 말씀하신 그 크립토키티, 그리고 또 NBA 탑샷, 이걸로 이미 크게 성공한 데퍼랩스가 있죠. 아, 데퍼랩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성공시킨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는 점. 그렇죠. 경험이 중요하죠. 이 B2C 경험이 플로우 설계 철학, 그러니까 사용 편의성에 아주 깊숙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용 편의성. 이게 핵심이었네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 지분증명 방식인데 좀 독특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플로우는 작업을 4가지 역할로 나눠요. 수집, 합의, 실행, 검증. 이렇게 전문화된 노드들한테 분담시키는 구조거든요. 아, 분업을 하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사용자들이 빠르네 하고 체감하고 또 개발자들이 더 쉽게 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아하, 그 크립토키티 때 겪었던 그 느린 속도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나온 직접적인 답이었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토큰 공급 구조도 좀 특이하다고 하던데요.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 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이죠. 플로우 토큰은 비트코인처럼 총량이 딱 고정된 그런 마감용이 아니에요. 아,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네, 초기 12월 5천만 개 외에도 스테이킹 보상 같은 걸로 계속 발행이 됩니다. 언뜻 보면 인플레이션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걱정이 들죠. 근데 이게 네트워크 보안 유지에 대한 보상이랑 또 거래 수수료 일부는 소각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려는 상당히 정교한 설계라고 봐야 합니다. 아하,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현재 2025년 9월 기준 총 발행량이 약 16억 1천만 개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한 5억 5,9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역시 플로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NFT 그리고 디지털 수집품 이쪽인 것 같아요. 특히 그 NBA 탑샷 성공은 와, 정말 대단했죠? 그렇죠. NBA 탑샷은 플로우가 진짜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일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 맞아요. 데퍼랩스의 그 B2C 노하우가 정말 빛을 발했어요. 복잡한 지갑 설정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용카드로도 쉽게 NFT를 살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컸죠. 그래서 암호화폐 잘 모르는 팬들도 엄청나게 유입이 됐고요. 게임 분야에서도 이런 장점을 계속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편의성도 높였다고 들었어요. 케이던스라는 자체 언어가 있다면서요.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케이던스. 네. 이게 리소스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언어인데요. 리소스 지향. 좀 어렵네요. 네, 쉽게 말하면 디지털 자산 있잖아요. NFT 같은 거. 이걸 코드 안에서 진짜 실물처럼 다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수로 자산을 복제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아예 언어 차원에서 막아주는 거죠. 오, 훨씬 안전하겠네요. 네, 훨씬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보안 걱정을 좀 덜고 서비스 로직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안전성이 핵심이군요. 역사를 쭉 보면 2017년에 그 크립토키티 병목 현상이 계기가 됐고 2021년에 NBA 탑샷 성공으로 NFT 붐을 이끌었고 근데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2022년부터 23년까지 이어진 그 암호화폐 약세장, 크립토 윈터라고 하죠. 그때는 플로우도 거래량 감소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다들 힘들었죠. 하지만 최근에 크레센도라는 대규모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의 호환성도 높이는 등 기술 개선에 계속 힘쓰고 있고요.
아,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군요. 그리고 디즈니 같은 아주 큰 브랜드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대중적인 사용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요 스테이블 코인인 USDC 지원 관련해서는 발행사인 서클하고 약간 기술적인 조정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나가야 NGY라는 다른 블록체인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둘 다 뭔가 디지털이랑 실물을 연결하려는 목표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비슷한 지향점은 분명히 있는데 초점은 꽤 달라요. 아, 다른가요? 플로우는 방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대중소비자, NFT, 게임 경험, 여기에 아주 집중하는 반면에 나가야는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현실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 그리고 결제, 금융 연계, 이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아, 타겟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타겟 사용자도 플로우는 게임이나 수집품, 팬 커뮤니티 중심이고 NGY는 소상공인이나 RWA 투자에 관심 있는 쪽, 이렇게 좀 나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시장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이더리움이 한계를 넘어서려고 시작해서 특히 NFT와 디지털 컬렉터블 시장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낸 플로우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플로우는 데퍼랩스라는 아주 강력한 배경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에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 그 자체만큼이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플로우가 앞으로도 계속 이 쉬운 사용성 그리고 즐거운 경험 여기에 집중한다면 단순한 디지털 수집품을 넘어서 또 어떤 새로운 정말 대중적인 디지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기대되는 부분이죠. 어쩌면 이게 아직 암호화폐가 좀 낯선 수많은 사람들을 웹 3.0 시대로 이끄는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